퇴직금 7천만 원과 은행 대출 3천만 원 합쳐서 1억으로 시작한 편의점이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63세 정년퇴직 후 저는 제2의 인생을 꿈꿨습니다. 새로운 직업, 새로운 도전,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치를 다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35년 다닌 회사에서 나온 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는 게 이렇게 공허한 줄 몰랐습니다. 편의점은 안전해 보였습니다. 본사에서 물건을 보내주고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고 망할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요즘 편의점이 돈 된다던데? 쉬운 장사잖아. 앉아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2022년 2월 28일 제 회사 생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5년을 다닌 중견 제조업체의 생산관리팀장으로 일했습니다. 떠나는 날 부장님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5년이 그 한마디로 정리됐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7천만 원. 집 대출이 아직 3천만 원 남아 있었고 딸아이 결혼 자금으로 2천만 원을 보태줬더니 손에 남은 건 2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좀 쉬어라고 했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첫 한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집 수리도 하고 등산도 다니고 오랜만에 낮 드라마도 봤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해야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땐 알람 소리에 몸이 먼저 일어났는데 이제는 알람을 맞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3달째 저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예능, 드라마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화면이 켜져 있으면 됐습니다. 아내가 점심 먹으라고 하면 먹고 산책 갈까? 라고 하면 억지로 따라 나갔습니다. 6달째 저는 제가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 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모임이 있었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고 딸은 신혼이라 바빴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는 내내 저는 김 과장, 김 차장, 김 팀장이었지 김현수가 아니었다는 걸. 직함을 떼어내고 나니 저는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노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63세.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하니 아직 17년이 남았습니다. 그 긴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9달째 저는 동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담배를 사러 간 길이었는데 점주가 저보다 조금 어린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장사 잘 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월 400은 나와요. 나쁘지 않죠. 월 400. 40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편의점 창업, 편의점 수익, 편의점 가맹비 같은 검색어를 쳤습니다. 블로그와 카페, 유튜브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편의점으로 월 1,000만 원 번다. 편의점 창업 후 인생이 바뀌었다. 은퇴 후 최고의 선택, 편의점. 그렇게 저는 결정했습니다. 편의점을 하겠다고. 다시 일할 곳이 생긴다는 것,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편의점 가맹 상담은 생각보다 쉽게 잡혔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3곳에 전화했고 모두 친절하게 설명해 주겠다며 상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첫 상담은 24시 편의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본사 상담실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상담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편의점은 정말 좋은 선택이십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편의점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는 태블릿으로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상승하는 막대 그래프, 증가하는 점포수, 안정적인 수익 구조. 모든 게 장밋빛이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위치와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가맹비 1,000만 원, 인테리어 3,000만 원, 초도 물품 2,000만 원, 그리고 보증금과 권리금이 필요합니다. 좋은 상권이면 권리금이 5천에서 억까지도 가능하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가맹비와 인테리어, 물품비만 6천만 원. 거기에 보증금 3천만 원, 권리금 5천만 원을 더하면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2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대출도 가능합니다. 정책자금이나 신용대출로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상담사는 능숙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입지라면 투자 대비 회수가 빠릅니다. 월 700에서 1000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월 1000만 원. 그 말이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1년이면 1억 2천만 원, 2년이면 모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실제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하자 좋은 위치는 모두 권리금이 억 단위였습니다. 역 앞 편의점은 권리금만 1억 5천이었고 대학가 입구는 1억이었습니다. 상권이 좋을수록 권리금과 임대료가 높았고 제 예산으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매물을 찾아다녔습니다. 부동산을 돌고 온라인 카페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찾은 곳이 수원시 외곽의 한 주택가 골목이었습니다. 권리금 3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50만 원. 평수는 30평 정도였고 이전 점주가 적자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왜 적자인데 권리금이 3천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인테리어가 멀쩡하고 냉장고며 진열대며 다 쓸만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지금은 조용해도 곧 재개발 들어오면 대박이에요. 재개발. 그 말이 제 판단을 흐렸습니다. 지금은 조용해도 나중에 좋아질 거라는 희망.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퇴직금 2천만 원에 은행 대출 3천만 원, 아내 몰래 카드론으로 5천만 원을 더 끌었었습니다. 1억 원이 제 손을 떠나갔습니다. 본사 교육을 2주 동안 받았습니다. POS 시스템, 발주 방법, 진열 원칙, 고객 응대, 위생 관리. 젊은 강사가 빠르게 설명했고 저는 필기하느라 손목이 아팠습니다. 교육 마지막 날 강사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힘듭니다. 하지만 적응하면 괜찮아요. 한 달만 버티세요. 오픈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간판 설치, 인터넷 설치, 카드 단말기 설치, 초도 물품 검수, 진열. 이틀 밤을 새우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내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끝까지 봐주십시오.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실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픈 전날 밤 저는 불을 환하게 켜놓은 편의점 안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진열된 상품들, 깨끗한 유리창, 반짝이는 바닥. 이 모든 게 제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일 오픈이야. 아내는 고생했어. 잘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편의점 의자에 앉아 잠들었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채로 2023년 3월 2일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문을 열었고 첫 손님은 근처 공장 출근길 남자였습니다. 새로 열었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담배 한 갑과 커피를 사갔습니다. 첫 매출 6,500원. 저는 그 영수증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주는 신기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계산대 앞에 서면 긴장됐습니다.
POS기를 잘못 눌러서 취소하고 바코드를 못 찾아서 손님을 기다리게 하고 거스름돈을 잘못 줘서 다시 부르고 실수투성이었지만 손님들은 대체로 이해해 줬습니다. 처음이시니까 천천히 하세요. 초반 일주일 매출은 하루 평균 35만 원 정도였습니다. 담배가 매출의 절반이었고 나머지는 음료수,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익률을 계산해 보니 하루 순이익이 1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 생활비를 빼면 빠듯했지만 그래도 수익이 나는 게 어디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들르는 공장 직원들, 학교 끝나고 오는 중학생들, 저녁에 술 사러 오는 동네 아저씨들. 저는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노력했고 이름을 물었습니다. 자주 오시네요. 성함이? 저 이민호라고 해요. 민호 씨, 다음엔 할인해 드릴게요. 2달째부터는 루틴이 잡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환기하고 간밤에 온 택배를 정리하고 유통기한 확인하고 진열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본사에서 물건이 도착하면 검수하고 진열했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고 오후에는 손님이 뜸할 때 청소하고 발주를 넣었습니다. 발주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어떤 상품을 얼마나 주문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처음엔 본사 추천대로 주문했는데 팔리지 않는 상품들이 쌓였습니다. 특히 샌드위치나 김밥 같은 유통기한 짧은 상품들은 폐기가 많았습니다. 하루에 3만 원어치씩 버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폐기가 쌓이자 스트레스가 생겼습니다. 상품을 버릴 때마다 돈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유통기한 하루 전에 할인 스티커를 붙여봤지만 동네 사람들은 왜 할인이에요? 유통기한 임박한 거예요? 라며 의심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니에요. 행사예요 라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분했습니다. 3개월째 매출은 하루 평균 40만 원 정도로 안정됐습니다. 주말에는 50만 원까지도 나왔습니다. 본사 슈퍼바이저가 점검을 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반치고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늘 거예요. 단골들이 입소문 내면 자연스럽게 오르거든요. 하지만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월세 150만 원, 전기세 평균 80만 원, 냉장고와 냉동고를 24시간 돌리니 전기세가 엄청났습니다. 카드 수수료 월 30만 원, 본사 수수료 월 50만 원, 그리고 폐기 비용과 소모품 비용까지 합치면 월 40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매출이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 나왔지만 비용을 빼고 나면 손에 남는 건 2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출 이자 월 40만 원을 갚으면 실제 수익은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비를 빼면 저축은커녕 적자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슈퍼바이저의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단골이 늘고 입소문이 나고 매출이 오르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매일 아침 편의점 문을 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더 잘 될 거야. 그런데 오픈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골목 초입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땡땡 편의점 곧 오픈합니다. 제 편의점에서 도보로 3분 거리였습니다. 현수막을 본 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괜찮아, 동네가 넓잖아. 손님이 나눠지겠지.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새로 생긴 편의점은 프랜차이즈 규모가 저희보다 컸습니다. CU24라는 곳이었는데 간판도 크고 인테리어도 화려했습니다. 오픈 첫날 행사로 콜라를 1,000원에 팔고 삼각김밥을 1+1으로 줬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쪽을 지나가며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편의점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40만 원 하던 매출이 35만 원으로 다시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아침 출근 시간대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CU24 쪽으로 가는 게 보였습니다. 거기가 큰 길 쪽이라 출근길에 더 가깝기도 했습니다. 저는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근처에 경쟁 편의점이 생겨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대책이 없을까요? 본사 담당자는 익숙한 말투로 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흔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단골 손님들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차별화. 무슨 차별화를 하란 말입니까? 편의점에서 파는 상품은 다 똑같았습니다. 라면, 음료, 과자, 담배. 가격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더 밝게 웃었고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를 더 또렷하게 말했고 가게를 더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매출은 30만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더 나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반대편 골목에 또 하나의 편의점이 오픈했습니다. 미니스톱이었습니다. 도보 5분 거리에 이제 편의점이 3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매출이 한 달에 900만 원. 순이익은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으면 손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생활비는 아내의 국민연금과 제 국민연금으로 겨우 버텼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단골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오던 동네 아저씨가 안 보였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마주쳤을 때 물었습니다. 요즘 안 오시네요? 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CU24가 카드 포인트를 많이 줘서요. 그리고 행사 상품도 많고. 카드 포인트? 대형 프랜차이즈는 제휴 카드사가 많아서 포인트 적립률이 높았습니다. 저희 같은 소형 프랜차이즈는 제휴가 적어서 포인트도 적었습니다. 손님들은 몇백 원, 몇천 원의 차이에도 민감했습니다. 특히 담배를 사는 손님들은 어차피 가격이 똑같으니 포인트 많이 주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본사에 또 전화했습니다. 포인트 적립률을 올릴 수 없나요?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담당자는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점주님, 포인트는 본사 정책입니다. 개별 점포에서 올릴 수 없어요. 그리고 포인트 올린다고 매출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서비스로 승부하세요. 서비스로 승부. 저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웃으며 인사했고 물건을 정성껏 포장해줬고 우산이 없는 손님에게 제 우산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숫자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숫자. 저는 숫자에 점점 집착하게 됐습니다. 매일 밤 포수기를 마감하면서 그날의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32만 원, 28만 원, 35만 원. 숫자가 40만 원을 넘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매출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별, 주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완만하게 하락하는 선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병원 가봐.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 적응 중이야. 하지만 사실은 적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편의점에 가기 싫었습니다. 문을 열면 또 초라한 매출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안 오는 시간에는 진열대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7개월째 저는 처음으로 월세를 연체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건물주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김 사장님, 월세가 안 들어왔는데요? 저는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카드론을 또 받아서 월세를 냈습니다. 빚이 7천만 원이 됐습니다. 8개월째 본사에서 행사 상품을 강제로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행사 상품입니다. 필수 발주 물량이니 꼭 주문하세요. 콜라 100개,
과자 50개, 라면 100개. 저는 항의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팔릴 리가 없습니다. 폐기만 늘어요. 담당자는 냉정했습니다. 본사 정책입니다. 안 하시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행사 상품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할인가로 팔아도 손님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했습니다. 한 달에 폐기 비용만 6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제 손해였습니다. 저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손님이 물건값을 물어보면 짜증이 났습니다. 가격표에 다 써 있잖아요. 손님이 놀라서 네, 죄송해요 라고 하면 저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님은 불쾌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9개월째 매출은 하루 2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달 매출이 750만 원. 비용을 빼면 적자였습니다. 저는 본사에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3년 남았습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10번째 달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2~3시간 눈을 붙이면 다행이었습니다. 잠들려고 하면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월세 150만 원, 전기세 80만 원, 본사 수수료 50만 원, 카드 수수료 30만 원, 폐기 60만 원, 대출 이자 40만 원, 합계 410만 원, 매출은 750만 원, 적자 160만 원. 숫자를 세다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야, 왜 이래? 병원 가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체한 것 같아. 다음 날 저는 편의점에 갔지만 손님을 제대로 응대할 수 없었습니다. 계산을 하다가 실수를 했고 거스름돈을 잘못 줬습니다. 손님이 화를 냈습니다. 아저씨, 제대로 좀 해요. 저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물건을 내던지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편의점 의자에 앉아 울었습니다. 63세 남자가 손님도 없는 편의점에 혼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뭘 잘못한 걸까?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문을 열었고 진열을 정갈하게 했고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카드 대금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달 결제 금액 320만 원. 저는 폰을 내던졌습니다. 액정이 깨졌습니다. 저는 깨진 폰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11번째 달 저는 아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물었습니다. 장사 잘 돼?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응, 그럭저럭. 하지만 아내는 눈치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는 화를 냈습니다. 괜찮다니까. 왜 자꾸 물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기 싫었습니다. 편의점 의자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1병, 2병, 3병. 취하면 숫자가 잠시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손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의점이 생각보다 힘들죠? 저희 형도 편의점 하다가 접었어요. 사장님도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미 저는 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일했고 식사는 라면으로 때웠고 잠은 편의점 의자에서 잤습니다. 제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12번째 달 저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손님이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됐어? 왜 말을 안 해? 의사는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급성 공황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일을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웃었습니다. 쉬라고? 어떻게 쉽니까? 매일 적자가 쌓이는데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습니까? 병원에서 이틀 입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편의점 그만둬. 건강이 더 중요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야. 재개발 들어오면 아내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재개발? 당신 속았어. 그 동네 재개발 계획 없대. 재개발이 없다니. 저는 부동산 중개인한테 속은 것입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13번째 달 저는 결정했습니다. 폐점하기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담당자는 예상한 듯이 말했습니다. 위약금 3천만 원 입금 확인되면 해지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3천만 원. 저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 동생한테 빌렸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편의점이 망했다고, 빚이 1억이 넘는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동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왜 진작 말 안 했어? 혼자 그렇게 힘들었어? 동생이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저는 위약금을 냈고 해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폐점 준비는 허무했습니다. 본사에서 나온 직원이 재고를 정리했습니다. 이건 반품 가능, 이건 불가. 반품 가능한 건 절반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처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싸게 팔았습니다. 폐점 세일합니다. 다 반값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혼자 편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진열대를 닦고 냉장고를 비우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밤 11시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불을 끄기 전에 편의점을 둘러봤습니다. 1년 전 저는 이곳을 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2의 인생, 새로운 시작,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하지만 지금 남은 건 빈 공간과 빛뿐이었습니다. 저는 불을 껐습니다. 편의점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폐점했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혼자 버티려고 했어. 바보같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빚이 얼마야? 1억 3천.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아야겠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집을 팔자. 빚 갚고 작은 전세로 가자. 그게 나아. 저는 울었습니다. 63세 남자가 아내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욕심이 많았어. 다시 뭔가를 증명하고 싶었어.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내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쓸모 있는 사람이야. 편의점이 있든 없든 돈을 벌든 안 벌든 당신은 내 남편이고 아이들 아버지야.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숫자가 사라졌습니다. 매출, 비용, 적자, 빚 모든 게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과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아이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편의점이 망한 것, 빚이 생긴 것, 집을 팔아야 하는 것. 아들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도울 수 있었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무슨 돈이 있니?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전세 대출도 있지 않니? 딸은 울먹였습니다. 아빠 힘들었겠다. 혼자 그렇게 저는 딸을 달랬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배운 게 있어.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같이 버텨야 한다는 거. 집을 내놓았습니다. 한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었지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집을 팔고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남은 돈은 5천만 원. 저희는 작은 전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20평짜리 투룸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30년을 살던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던 집, 명절마다 가족이 모이던 집. 이제 이 집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빚이 없어졌으니까요. 새 집에서의 첫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좁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야. 빚 없는 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폐점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회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편의점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출을 확인할 필요도 발주를 넣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병원에 다녔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창업 실패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 창업하신 분들.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울증에 시달리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편의점을 시작한 이유는 돈이 아니었다는 것. 제가 원한 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를 떠나고 나니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편의점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은 그저 숫자였습니다. 매출, 비용, 이익. 저는 그 숫자의 노예가 됐습니다. 숫자가 나쁘면 제 가치도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남편이고 아버지고 할아버지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달째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어르신들께 밥을 배식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입장인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고마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손님에게 감사합니다를 1000번 들었을 때보다 이 한 번이 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5달째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딸아이의 첫 아이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처음 안아봤을 때 제 품에 쏙 들어오는 작은 생명이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예요. 딸이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아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할아버지가 편의점 사장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는지 아닌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 안아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6달째 저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릉에 가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자.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행복이야. 바닷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년 전 저는 편의점 오픈을 준비하며 설렜습니다. 제2의 인생, 새로운 도전.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제2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폐점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편의점 꿈을 꾸지 않습니다. 예전엔 밤마다 편의점에서 손님을 맞는 꿈을 꿨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고 손님이 줄을 서 있고 계산을 하다가 실수하고 그런 꿈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꿈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꿈을 꿉니다. 손주와 놀이터에서 노는 꿈, 아내와 등산 가는 꿈, 친구들과 소주 한잔하는 꿈. 평범한 꿈들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제겐 특별합니다. 요즘 저는 동네 도서관에 다닙니다. 책을 읽습니다. 오랜만에 소설을 읽으니 재미있습니다. 회사 다닐 땐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고 편의점 할 땐 여유가 없어서 못 읽었습니다. 이제야 읽습니다. 도서관에서 비슷한 또래 분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은퇴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퇴직 후에 치킨집 했다가 망했어요. 2년 만에 접었죠. 다른 분도 말했습니다. 저는 카페 했다가 실패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실패담을 나눴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나누다 보니 위로가 됐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길을 걸었고 비슷하게 무너졌고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의점을 시작한 이유, 실패한 과정, 그리고 회복한 방법.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같이 힘들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맞습니다. 혼자 버티려고 했던 게 제일 큰 실수였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제가 하던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다. 간판도 바뀌었고 인테리어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 편의점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아, 이제 내 것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자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어제 손주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딸네 집에 가서 잔치를 했습니다. 아기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직 비틀거리지만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아기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 가치라는 것. 편의점 사장이 아니라 할아버지.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손주를 안아주는 사람. 숫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 오늘 아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주름도 그대로고 흰머리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1년 전엔 공허했던 눈빛이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 실패는 그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중요한 건 실패 후에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일어서느냐는 것.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특히 은퇴 후 창업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대출로 시작하는 건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말하십시오. 친구에게 말하십시오.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십시오. 혼자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가치는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떨어진다고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빚이 있다고 당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회에게. 돈이 있든 없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1억 원을 잃었습니다. 집도 팔았고 빚도 졌고 심지어 병원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걸 얻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건강이 중요함, 그리고 제 진짜 가치. 퇴직금으로 연 편의점이 제 인생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다시 세웠습니다. 더 단단하게, 더 진실하게.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편의점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합니다. 아내가 옆에 있고 손주가 찾아오고 친구들과 웃을 수 있는 것에.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 하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선 사람의 이야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오늘 아침 산책하다가 예전 편의점 단골 손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뭐 하세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살아요. 손주 보고 산책하고 책 읽고 그렇게 살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사장님 편의점 할 때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지금이 훨씬 좋아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그저 바람 따라 흘러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저 바람 따라 마음 따라 강요받지 않고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걸 63세에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배워서 다행입니다. 오늘도 저는 산책을 나갑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복지관에 들러서 어르신들께 밥을 배식하고 저녁엔 손주를 보러 갑니다. 이게 제 하루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제겐 가장 특별합니다. 당신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만의 평범한 특별함을.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함께 버티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체로